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12월 31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5%, 코스닥 0.5%, 네, 코스피는 내렸고 코스닥은 상승하였죠. 그래서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요, 올해 크게 움직임 없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년까지 이 주식이 넘어가다 보니까 네, 그런 걸 좀 이제 지분을 크게 늘리지 않고 그냥 적당히 마무리한 것으로 보이고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배당락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조금 지분을 조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외국인 2,100억, 기관 7,6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0억, 270억, 기간 1,9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매도를 하였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 결국에는 네, 올라가는 추세를 유지를 좀 하다가 결국에는 박스권 안으로 마무리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점, 고점이 확실히 지금 라인이 그어져 있고 그 고점 라인을 크게 뚫지 못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과 61선, 5일선이 모두 좀 모여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장기적인 추세로 보았을 때는 크게 이제 하락을 하던 것을 이제 멈추고 좀 적당히 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으로 좀 떨어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오미크론이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새로 또 유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또 이제 하락을 하기도 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또 커지면서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반등을 준비하는 그런 횡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전에도 하락을 할 때 보시면 몇 번 이제 몇 달을 횡보를 좀 하다가 쭉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도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요때처럼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2022년은 이제는 코로나로부터 위축되었던 그런 경기들이 완전히 좀 회복하는 그런 해가 된다면 이제 제조업 위주로 그런 대형주 위주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횡보를 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상승을 하다가 이제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이제 조정분이 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1월 달에 또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코로나에 대한 그런 컨트롤이 될 수 있을지를 좀 이제 관건인 것 같고요. 이 코로나 치료제가 효과가 좋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엔 투자자 보시면은 네, 투자자 같은 경우는 기관 외국인 둘 다 매도했고요. 29일에도 둘 다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배당락 하고 이제 하루 더 매도를 하고 이제 올해 장을 끝낸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배당 기준일 전에는 열심히 이제 매수가 들어왔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어떤 모습으로 이 수급이 이루어질지 또 기대가 되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변화가 생기는 듯 합니다. 이제는 이 하락 추세에서 어느 정도 위로 벗어나는 듯한 모습이고요. 코스피보다는 확실히 코스닥 지수가 좀 더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0일 평균선보다도 주가가 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는 21선도 위로 꺾여가지고 좀 위로 올라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확실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쭉 내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형성했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많이 쭉 떨어지긴 하더라도 금방 이제 V자로 올려버리는 그런 좀 탄성 있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기술주들이 좀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성장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 같네요. 그래서 2022년에도 그런 산업이 호황이 된다면 그 아래에 있는 소부장 주식들이 또 가치를 크게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코스닥 지수가 계속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투자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코스피와 똑같이 이렇게 코스닥도 양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어떻게 수급이 이루어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확인을 했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1190원으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고환율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아무래도 금리 인상, 테이퍼링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특히 이제 미국 달러가 먼저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달러는 계속 높이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이 달러의 월봉을 보게 되면 확실히 어떤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쭉 떨어지다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쭉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곤 하는데요. 지금은 엉곡하게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다 보니까 내년에도 꾸준히 이런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환율 시대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 메리트가 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지수 선물은 네, 뭐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모두 이제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마무리를 한 것 같고요. 내년에 이제 새해에 어떤 이 증시 시장이 열릴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10년물 국채금리도 1.5%대 회복하면서 마무리 좀 했고요. 이제 내년에는 이 국채금리가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면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다시 한번 부각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400원 하락해서 1.9% 하락해서 마무리했고요. 24,40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권리락으로 인해서 네, 28,800원으로 시초가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전일에 2만 얼마였죠? 21,550원이었죠. 21,550원에서 28,800원으로 네, 하락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리락은 750원 정도가 진행이 되었고요. 28,800원에서 400원을 내려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계좌에 2%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는데 계좌 잔고는 왜 이렇게 손해가 크게 나오지? 라고 좀 놀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권리락이라는 것에 의해서 주가 전체가 좀 낮게 책정이 되어서 이렇게 하락을 한 거고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 고점 자체가 원래 27,000 얼마였을 겁니다. 근데 여기 박스권 상단도 25,000원대로 이렇게 떨어져 버렸죠. 지금 다시 제가 라인을 형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지금 라인 자체가 좀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설명드리던 고점 자체는 여기 있었고요. 저점은 여기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한 칸씩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선은 다시 제가 수정을 좀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그 손해만큼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제 1월 21일과 1월 25일 사이에 신주인수권 증서가 네, 상장이 되게 되고요. 그때는 두산중공업 41R이라고 네, 뜰 겁니다. 이 41이라는 것은 41회차를 뜻합니다. 제가 저번에 가격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건 좀 잘못된 정보였던 것 같고요. 41회차를 뜻합니다. 그래서 41회차에 유상증자를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한 거고요. 자, 신주인수권이 이제 얼마가 될 것인지 가격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1차 예상 발행가액이 16,000원이었고 24,000원으로 이 정도로 이제 가격이 형성이 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한 4,000원 정도가 적절한 그런 신주인수권이라고 생각을 좀 하지만 조금 더 낮게 책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월 21일에 얼마에 책정이 될 것인지 그때 아마 공시가 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주인수권이 상장되었을 때 21일에 바로 매도를 하셔도 되고요. 뭐 25일날 가셔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저의 경험상으로는 신주인수권이 상장되는 기간 동안에는 보통 이제 첫날에 좀 떨어지다가 중간에 잠깐 올라갔다가 쭉 이제 마지막까지는 떨어지는, 그러니까 25일 정도의 매도를 하신다고 했을 때는 좀 이제 최저가에 매도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1월 21일에 혹은 1월 22일에 매도하실 분들은 매도하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유상증자를 참여하실 분들은 이 기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신주인수권 증서가 1월 25일 종가로 해서 폐지가 되고 나면 이제 2월 달에 청약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때 이제 인수 대금을 계좌에 입고를 해 놓으시면 네, 알아서 이제 처리를 해주고요. 또 이제 증권사별로 연락을 해야 되는 증권사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용하는 증권사는 이제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를 받고 그다음에 전화가 와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었는데, 자, 이번에도 뭐 좋게 좋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는 뭐 사실은 권리락 당일에 조금 상승을 좀 강하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강하게 움직이지 못했고요. 이때 같은 경우는 권리락 당일에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권리락 당일이 올해 마지막 장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를 넘어가는 그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네, 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새해 첫날에 또 어떻게 이 두산중공업을 움직일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은 권리락 이후에는 좀 주가를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뭐 첫날엔 좀 내렸지만 지금 연말 마지막 날에 또 겹쳐가지고 그렇다고 치고 다음 주, 그죠? 다음 주에 어떻게 이 주가가 형성이 될 것인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리락으로부터 그 다음에 그 신주인수권 상장 전까지 요 정도까지 그래도 주가를 좀 관리를 해야지 이 일반 주주분들이 그래도 이 회사 그래도 확실히 가치가 있구나, 지금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주가가 관리가 되지 않고 막 이렇게 최저점을 뚫고 내려가고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은 이 청약률 자체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주가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마냥 뭔가 주가를 떨어뜨리거나 하지 않고 보통은 올리는 방향으로 좋은 소식이 있으면 바로바로 좀 기사화하고 공시화를 하는 그런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네, 내년 초에는 좀 일정이 빡빡하죠. 바쁩니다. 그래서 주가가 뭐 어떻게 형성이 될지, 네, 크게는 이제 이런 식으로 파동을 좀 그리면서 진행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때는 이제 신주가 상장되었을 때 좀 조정을 받는 그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런 이제 뭐 고점 같은 경우는 어떤 그 기사 혹은 소식에 따라서 많이 유동적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완벽하게 예측하기보다는 방향만 갖고 가면 될 것 같고요. 큰 그림 자체는 이런 주가 수렴 정도를 예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때가 되었을 때 이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는 그림을 예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뭐 거래량도 별로 없었고요. 올해는 이 정도로 잘 마무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자 같은 경우는 기관 외국인이 둘 다 매도를 좀 했고요. 전체 증시에서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배당락 29일 이후에 좀 빠졌고요. 사실 뭐 두산중공업은 배당 관련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없었지만 그 전체 주식에서 이렇게 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그런 게 뭔가 연관이 있나요? 일단은 네, 이런 식으로 좀 전체적으로 빠진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만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는 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많이 매도했다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 많이 매도했다가 목요일에 이렇게 조금 매수를 하면서 끝냈고, 사모펀드도 뭐 수요일에 매수했던 거 목요일에 다 매도하면서 끝냈던 것 같습니다. 투신과 보험 같은 경우는 뭐 그대로 뭐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금융 투자가 좀 많이 털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세력들은 네, 일회성으로 들어왔다 일회성으로 나가는 그런 세력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두산중공업이 나빠서 나간 게 아니고 전체적인 증시에서 그냥 나간 것 같습니다. 비중 조절을 위해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신경 쓸 필요 없이 내년에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이 되었다.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잔고도 네, 올해 어떻게 끝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좀 상환을 하면서 진행을 한 것 같고요. 네, 1296만 주입니다. 그래서 잔고 자체는 마지막에 이제 1300만 주를 아래로 깨면서 마무리를 좀 한 것 같고요. 공매도 거래 자체가 좀 늘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매도 잔고를 상환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다. 그래서 12월 29일, 12월 30일에도 공매도 거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잔고 자체가 좀 더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뭐 크게 1000만 주 이상이면 사실 좀 많긴 합니다. 원래 공매도 금지로부터 꽤나 이제 공매도 잔고가 많이 늘었거든요. 지금 공매도가 이때 보시면은 10월 달에 500만 주 정도였던 게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가지고 1200만 주까지 이렇게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요. 요거는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3월쯤 신주 상장일쯤 해가지고 신주 상장 되었을 때 그날 아무래도 대량으로 이 공매도 상환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외국인 창구로 그렇게 이 공매도 잔고와 이 신주가 교환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자, 공매도 잔고는 뭐 그래도 적당히 상환하면서 마무리했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두산중공업에 대한 대차 잔고입니다. 대차 잔고는 조금 체결이 되면서 늘어났었고요. 뭐 3,150만 주가도 뭐 적당히 마무리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소하는 추세로 계속 조금 잔고를 줄이면서 마무리를 한 것 같고, 뭐 조금 늘었지만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추적 물량은 59만 주 매도해서 마지막에 이제 144만 주 매도했고요. 전일 그 다음에 그 목요일에 이틀 연속 한 250만 주 정도를 매도를 하면서 보유율 자체를 8.69%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냥 지분 정리 차원에서 이렇게 그냥 매도를 한 것 같고요. 내년 초에 다시 지분이 매수로 들어올 것인지 좀 주목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이 정도로 마무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 2021년이 어제부로 거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2021년 두산중공업은 사실 뭐 시작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그렇게 시초가와 종가를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올랐습니다. 뭐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얼마죠? 60~70%가량은 상승을 한 것 같고요. 결국에는 조금씩 우상향하는 그런 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도 그래서 2번이나 진행이 좀 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2020년에 진행을 하고 2021년으로 신주 상장에 넘어왔었고, 또 마지막에 2021년 마지막에 또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좀 이제 몰매를 맞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두산 퓨얼셀의 현금 출자도 받고 지분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제3자 유상증자 배정을 두산 지주사로부터 또 이제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룹 차원에서 서로 간에 그런 지배력을 강화를 하고 재무 개선을 위한 부채 비율 개선을 위한 그런 작업을 많이 진행을 했다라는 점이었죠. 그래서 2021년은 재무 개선에 그 교두보를 마련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산중공업 자체가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재무 개선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마무리를 좀 진행을 했고, 자, 그럼 2022년이 이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당장 내년에 내일이죠. 내일이 2022년 1월이고요. 1월 1일이고 여기에 대해서 자,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2022년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신성장 사업들, 사업에 대해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해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재무 개선에 집중을 했었고, 2022년에는 신성장 포트폴리오와 사업 확장성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악재를, 그러니까 리스크를 많이 해소를 한 거고, 여기서는 이제 성장성을 반영을 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에도 큰 폭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세계적인 트렌드와 이 주변 환경 자체가 에너지에 집중화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에너지 자체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탈석탄 정책 자체가 에너지 붐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그 원전 에너지가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원전 에너지 자체가 사실은 위험성이 제기가 되었긴 했지만 석탄에 대해서 지금 비중 자체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비중을 신재생 에너지로 빠르게 다 이제 채워 넣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중간 매체로 이제
원전 같은 그런 에너지를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덕분에 또 이제 두산중공업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2022년에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이렇게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주목을 해야 되는 두산중공업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첫 번째는 일단, 얼마 전에, 어젠가요? K 텍소노미라고 해가지고, 뭐 유럽의 그런 텍소노미가 이제 최근에 좀 이제 핫하게 움직였던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이제 국내, 에너지에 대한 그런 자금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녹색 분류 체계를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금을 조성을 좀 하는데, 거기에서 원전을 제외를 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자, 그래서 원전을 제외를 하고 LNG를 이제 포함을 시켰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뭐 탈원전 기조가 계속 뭐 유지되던 이 정책이 펼쳐졌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K 텍소노미는. 그래서 원자력 자체가 당연히 뭐 제외될 거라고 생각했었고, 원자력 대신에 이제 LNG를 포함을 했는데 천연가스죠. 사실 천연가스가 친환경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과도기적 필요성으로 조건부를 뭐 포함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우리나라 내부 자체는 현 정권에서는 지금 이렇게 탈원전 기류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이죠. 원전은 이제 빠졌는데 국외에 뭐 동향을 살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유기적으로 뭐 바꿀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까지의 국외 동향만 하더라도 원전을 지금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친원전 분위기가 많이 생성되는 상황인데, 요거를 또 국외 동향을 더 뭐 살핀다고 하네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무튼 LNG를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원자력이 친환경이 제외된 상황에서 이 뭐 태양광 이런 것들도 사실 친환경일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친환경이라고 한다면 전 수소 에너지는 진짜 친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원자력이 제외된다고 한다면. LNG도 사실은 연소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질산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좋은 에너지원은 아닙니다.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석탄보다 덜한 거지 꽤나 이제 오염물질이 나오는 그런 가스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친환경으로 분류한 이유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나라는 진행을 한다라는 점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는 내년에 이제 또 대선이 있고요. 그 대선 결과에 따라서 뭐 한 분은 뭐 감원전을 한다라고 그러고, 한 분은 이제 좀 원전에 대해서 바로 제기를 하고 뭐 좀 더 늘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뭐 최근에 이 여론 자체가 그쪽 두 분한테는 전부 다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서로 뭐 헐뜯기만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좋은 정책을 좀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좀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합리적인 정책을 좀 펼쳤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은 원전은 내년에도 우리나라 시장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런 중요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엔 두 번째는 EU 텍소노미 원전 그린 텍소노미 포함 결정이 이제 연기되었죠. 그래서 1월 중순 결정입니다. 원래는 이제 12월 30일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다라고 또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뭐 딱히 다른 소식은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프랑스와 그 다음에 체코 등 이제 동유럽은 원전을 포함하자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오스트리아는 이제 녹색 분류된 소송까지 한다라고 아주 격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도 뭐 천연가스를 포함해서, 이제 천연가스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원전은 아니라고 하는데 천연가스를 포함할지 내부 갈등이라고 합니다. 독일도 웃기죠.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던 독일이 왜 천연가스는 또 그렇게 친환경으로 투자를 할지 왜 고민을 하는 것인지, 일단 당장 그 안보 자체가 위험하니까 저렇게 또 회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라면 원전도 사실은 포함돼야 되는 게 맞고요.
핵 폐기물에 대한 위험과 뭐 천연가스에 대한 그런 오염 물질이 나온 거 둘 다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근데 원전 같은 경우는 이 전혀 가스 물질이 나오지 않고 핵 폐기물에 대한 그런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대형 원전을 아주 공격적으로 늘리자 이런 것도 아니고 사실 SMR에 대한 투자와 그다음에 원전 해체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에 대한 원전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뭐 그린 텍소노미에 투자를 하자라는 이 프랑스 중심 그다음에 영국 그다음에 여러 동유럽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지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쪽에서도 뭐 어떻게 네,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1월 중순에 네, 그 결정이 좀 날 것 같고요. 이 독일에 대한 정책과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이 독일 모델을 좀 따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딜을 할지 최근에 러시아에 대한 그런 천연가스 압박이 어떤 작용을 할지 또 1월 달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EU 텍소노미에서 그린 텍소노미로 이제 친환경으로 원전이 포함이 되면 1조 유로입니다. 거의 1333조 원이 네, 이 그린 펀드로 돈이 유입이 되면서 굉장히 큰 투자가 나올 수 있다. 원전 업계에 다시 한번 붐이 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이벤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뭐, 무작정 뭐 발전을, 원전에 대한 기술 개발을 없애고 뭐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원전은 이렇게 제외를 하고, 탈원전 기류를 유지는 하지만, 그래도 발전 예산 자체는 편성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어느 정도는 너무 이제 원전을 완벽하게 없애자라는 거에서 조금 이제 그 기류 자체를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자력 기술 자체는 이제 발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SMR 등 5년간에 이제 2.7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네, 가동 안전 R&D에 이제 내년부터 2029년까지 향후 8년간 6,424억을 투자를 하고 뭐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처분 R&D에는 9년간 이제 4,300억 원을 뭐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2조 7천억 정도를 계속 투자를 하겠다. SMR도 이제 ISMR인가요? 좀 스마트 SMR을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을 해서 2027년에 좀 상용화를 위한 그런 과정을 만들고 있고요. 네, 그 뭐 그런 식으로 좀 기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여기 가져오진 않았지만 한국 수력 원자력이죠. 그쪽에서도 원자력이 필요하다라고 또 의견을 바꿨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이제 탈원전을 외쳐왔다가 뭐 월성 1호기였나요? 그쪽에 생산할수록 원자력 발전을 돌릴수록 적자가 난다라고 얘기를 했던 한수원이 말을 바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원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뭐 눈치를 보는 것이죠. 그런 흐름 자체를. 그래서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지금 이 기류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점은 네, 세계적인 신원전 기류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사실 뭐 지금 EU 텍소노미를 중심으로 해서 좀 갈려 있지만 결국에는 원전을 추진하는 국가들이 훨씬 더 많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수명을 연장시키고 그 다음에 SMR에 대한 이 공격적인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동유럽 쪽은 이제 대형 원전을 좀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폴란드, 체코 시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내년 초에 노리고 있는 이집트 EPC 2차 측 시공 측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이제 올해 말은 끝났고 내년 초에 그 한수원 사장님이 말씀했던 수존의 원자력 수준은 내년 초쯤에 이제 나올 것 같고요. 1월 달이 될지 뭐 2월 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식이 좀 나온다면 아무래도 두산중공업 주가도 오를 것 같고요. 네. 그 소식이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이 이집트가 맞을지 아니면 정말 예측하지 못한 다른 국가의 것인지 일단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특히 체코, 폴란드 같은 경우는 경쟁자 입장에서 이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30% 정도 이제 가격이 싸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내에서 지금 짓고 있는 원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1400메가와트급, 네, 1400메가와트급 이 원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납품 모델이 이제 체코와 폴란드와 겹치고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1400메가와트급 증기로, 네, 원자 증기로를 또 이제 제작을 하기 때문에 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폴란드만 하더라도 6기 정도인가요? 그 다음에 체코는 2기 정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양을 수주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둘 다 입찰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네, 빠르면 이제 폴란드는 내년에 거의 윤곽이 드러날 것 같고, 체코 같은 경우도 빠르면 이제 올해 말에 윤곽이 드러나고, 아니면 내년에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형 원전 시장은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세계적인 친원전 기류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설명드릴 것은 SMR 시장입니다. SMR 시장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죠. 사실 대형 원전보다도 중요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내년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뉴스케일 파워 상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산중공업과 그다음에 삼성물산 등이 투자했던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합병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 코퍼레이션을 설립을 하게 되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새로운 에너지 회사 뉴스케일 파워 코퍼레이션 설립을 하고, 거래 규모는 이제 총 19억 달러, 2조 2,400억 정도를 이제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합병을 완료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금 수익도 엄청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또 투자를 꽤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SML에 대한 소식은 제가 밑에다가 여기 정리를 좀 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뉴스케일 파워는 SMR 시장에서 가장 앞선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미 이제 50메가와트 전력을 생산하는 SMR을 개발해서 작년 8월에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 NRC의 설계 인증 심사를 마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 명칭을 보이 GR로 이렇게 확정을 하고 8로로 개척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폴란드와 그다음에 루마니아,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건설을 검토 중이고, 우크라이나에서 내년부터 이제 안전성 평가를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플러스 이제 네, 카자흐스탄도 있었죠. 네, 카자흐스탄도 최근에 기사가 나왔었고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은 미국의 아이다호주에 77메가와트급 6기, 그다음에 루마니아에 12기 정도 해가지고 총 한 18기 정도를 알고 있었는데, 지금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도 건설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규모 자체는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 이외에도 현재 11개국에서 약 19개의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폴란드,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5개 빼고도 지금 6개국이죠. 나머지 6개 추가로 지금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고요. 두산중공업은 2019년 투자사들과 함께 뉴스케일 파워에 521억 원을 투자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 7월이죠. 7월에 추가로 710억 원을 투자를 하면서 총 얼마죠? 1231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분을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었고, 그 다음에 SMR을 활용한 수소, 담수 생산 분야까지 양사 이제 협력을 넓히기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분이 꽤 되죠. 네, 지금 뭐 아까 2조 그거는 네, 상장가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요. 지금 1231억이면 꽤나 많은 지분을 투자를 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장이 되었을 때 수익을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상장되면서 이제 시너지까지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SMR 시장이 영국 원자력 연구소죠. 여기서 예측을 했을 때 2035년까지 세계에서 SMR 650에서 850기까지 건설이 추진되어서 시장 규모가 최대 4천억 파운드, 627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지금 이제 이 원자력에 대한 증가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네, 진행이 좀 되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1900년도에 급격하게 원자력 발전소가 많이 늘어났고요. 이때는 이제 2000년도죠. 이 일본 쪽 그 동일본 대지진과 함께 좀 위기가 다시 부각되면서 네, 이렇게 멈추게 되었고요.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이제 2차 원전에 대한 붐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거기는 이제 대형 원전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대형 원전보다도 SMR 쪽으로 좀 더 관심을 두고 네, 차세대 원전에 대해서 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SMR 같은 경우는 이 사실은 뭐 지상에 이렇게 뭐 지어서 네, 그냥 뭐 건설 건물처럼 그렇게 지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핵 잠수함이라든지 그런 아주 큰 뭐 그런 기동력이 필요한 그런 우주선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자체에도 쓰일 수도 있습니다. 소형 원자로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영화에서 보던 그런 미래 그런 뭐 아주 큰 로봇이라든지 뭐 그런 걸 움직이기 위해서는 SMR이라는 이런 원자력 에너지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이게 이제 현재는 뭐 SMR, 뭐 원자력 에너지 이게 핵 분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건데요. 네, 핵 분열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이 핵을 떨어뜨리면서 네, 거기서 이제 에너지가 발생을 합니다. 뭐 E는 MC 제곱이라는 뭐 그런 공식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만큼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이게 나머지가 이제 핵 폐기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 방사선이 나오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지금은. 근데 추가로 더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이걸 분열하는 것이 아니고 요걸 또 서로를 이제 융합을 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핵융합 에너지고요. 그거는 꿈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핵 폐기물이라든지 그런 것도 발생하지 않고 아주 좋은데 아직 이 기술 초기 단계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핵 분열 에너지에 좀 더 집중을 하는 모습. 그래서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그런 SMR이 차세대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래서 SMR이 이제 기업인 뉴스케일 파워뿐만이 아니고 이제 엑스에너지와도 두산중공업이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연간 수주액은 90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두산중공업은 3조 원 규모의 SMR 기자재 공급 물량을 확보를 한 상황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원전 주기기 제작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의 역할은 커질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번에 보셨듯이 네, 두산중공업에 대한 이 원전 주기기 능력은 여러분들 이게 아니고요. 이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냉각 펌프, 제어분 구조장치, 원자로, 그다음에 내부 구조물 증기 발생기 이런 게 다 두산중공업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핵 폐기물을 저장하는 핵 그 캐스크도 있고요. 계측 제어도 할 수 있고요. 상당히 기술력이 높은 기업이라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3조 원 규모 지금 수주를 확보한 상황이고 내년에는 900억이지만 그 이후에는 최소 5천억 이상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고온가스로 SMR을 개발 중인 미국 엑스에너지와도 주기기 제작을 위한 설계 용역을 체결을 하면서 손을 잡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만 벌써 3조인데 엑스에너지와도 이렇게 추가로 협력을 하게 된다면 뭐 얼마나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SMR도 모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금 뉴스케일 파워 SMR은 지금 대형 원전을 정말 이제 축소시킨 거, 현재 방식과 비슷한 거고요. 물을 이용한 거고요. 근데 그 빌 게이츠가 투자한 그 테라 파워 있죠. 거기는 이제 소듐, 그러니까 나트륨을 이용한 또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SMR 고온가스를 이용한 미국 엑스에너지도 이렇게 모델이 있고요. 그렇게 두산중공업은 케이스가 한 2개 정도 끼어 있는 것이고요. 네. SMR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 중에서 지금 뉴스케일 파워가 가장 앞서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스터빈 개발과 실증이 이제 거의 다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이제 테스트까지, 성능 테스트까지 시험을 완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2023년 상업 가동 예정인 495메가와트급 김포 열 병합 발전소에 이 기술이 포함이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적용이 되었을 때 이 실증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국내 150개 이상의 그런 가스터빈 시장을 또 차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LNG 쪽도 이제 이 가스터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가스터빈도 이제 2023년 이라면 올해 내년 말부터죠. 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풍력 발전, 해상 풍력 8메가와트급 상용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제주도에 이제 한림 탐라 해상풍력이죠. 30메가와트급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제 102메가와트 규모로 확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72메가와트를 추가를 건설하고 2023년에 착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이 8메가와트급을 실증을 거의 이제 완료를 했죠. 이 터빈 블레이드죠. 블레이드에 대한 기능을 저번에 재료연구소와 함께 좀 검증을 했었고 이제 이 모델을 설치를 해서 실증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8메가와트급을 9개를 추가로 설치를 한다라고 합니다. 두산중공업 걸려. 그래서 총 4천억 원의 개발 비용이 투입이 되고 현재 두산중공업이 개발 중인 8메가와트급 해상풍력 터빈 9기가 설치가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내년에 주목을 좀 해야 될 거고요. 8메가와트급이 이제 우리나라가 상용화가 된다면 이제 유럽에서 주력으로 설치를 했던 8메가와트급을 따라잡았습니다. 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12메가와트급도 지금 개발을 거의 진행을 했기 때문에 조금 뒤처져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국내 시장은 아직 이제 미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8메가와트급 충분히 상용화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8메가와트급 필요한 그런 추가적인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 좀 더 수출을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또 공법 이런 걸 잘 개발하기 때문에 또 가격 경쟁력 입장에서 또 확보를 한다면 경쟁력을 확보를 한다면 또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수소 연료전지 확대입니다. 이제 두산 퓨얼셀이 생각나죠. 수소 연료전지라고 한다면. 자, 근데 내년에 이제 법이 바뀐다고 해요. 여기 뭐 신재생에너지는 넘어가고요. 자, CHPS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CHPS가 수소 공급 의무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수소가 이제 쓰여야 되는 그런 의무화되는 그런 제도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소를 사용하는 그런 산업 자체가 조금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두산 퓨얼셀에 대한 이 수소 연료전지 발주량이 늘어난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내년부터 이렇게 본격적인 그 수주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의 자회사가 또 이렇게 잘 나가게 된다면 그 지주사인 두산중공업도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수소연료전지뿐만이 아니고 신재생에너지도 좀 법안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개발하고 있는 그 8메가와트급 해상풍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원자력은 지금 국내 시장은 좀 꽉 막혀 있지만 그래도 두산중공업이 원자력도 하지만 지금 이렇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짜놨기 때문에 좀 괜찮은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는 신재생, 수출은 또 저렇게 원자력 진행을 잘 하게 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원자력도 이제 국내 시장에 좀 있어야 괜찮겠지만 그 두산중공업은 지금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미국 뭐 엑스에너지 그다음에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을 긴밀하게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이 조금 활성화가 덜 되더라도 우리나라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 밥그릇을 잘 찾을 것 같고요. 지금 이미 3조에 대한 규모 SMR 시장을 확보를 해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또 이제 뭐 그런 수출을 대형 원전 수출을 성공하게 된다면 또 주기기를 또 두산중공업이 맡겠죠. 그럼 정말 좋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최고의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 개선이죠. 요거는 이제 상당히 많이 진행을 했고요. 조금 더 이제 내실을 다지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2022년은. 그래서 두산그룹 지주사가 이제 두산이 새해 첫 공모채 발행에 착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낮은 신용도 탓에 공모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쉽지 않았는데 이제 부정적이라는 이 전망을 뗐죠. 그래서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2022년 1월에 뭐 1,000억 규모의 공모채 발행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룹 차원에서 지금 차입금을 많이 상환을 하면서 올해 한 해 좋은 방향으로 재무 개선을 했지만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이제 많이 상환했고 신사업도 잘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런 공모채 발행도 좀 잘 된다면 그런 차입금으로부터의 부담감으로부터 확실히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재무구조 개선 방안 진행 전에
2019년 말에는 10조 4,700억이 순차익금이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때는. 진짜 그룹 자체가 그냥 망해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제 어마어마한 차익금이었는데, 그걸 이제 4조 원 이상 감소시켜서 340억이, 3,400억이죠. 네. 6조 3,400억을 이렇게 2021년 3분기 기준으로 많이 상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산중공업 자체도 추가 유상증자를 진행했고 유동성 자금, 개발을 위한 유동성 자금을 확보를 한 상황이고, 그러면 두산밥켓 자체에서도 이제 내년에 사업이 잘 될 것이고, 두산퓨얼셀도 수소 의무 제도로 지금 사업이 잘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네, 두산 지주사도 지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있죠. 그거 이제 IPO 진행하면은 기업 가치가 4천억 정도의 평가가 된다라고 하고요. 지금 그룹 전체가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공모채 발행 잘 되고 재무 개선 추가적으로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2022년에 주목을 해야 되는 이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고요. 뭐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면 보완을 좀 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한 해 이렇게 두산중공업 1년 동안 지켜봐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간 이제 재무 개선 입장에서 조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허탈한 경우도 있었고, 참 이제 유상증자를 2번이나 해버리면서 좀 많이 짜증나는 상황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기업은 턴어라운드를 하는 과정에 있고 우리에게 그 수익을 안겨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두산중공업처럼 이제 이 재무가 턴어라운드 되고 이 신사업이 부착이 되고, 그 다음에 아주 큰 원전 시장이 10년 이상의 사이클마다 돌아오는 그런 사이클이 돌아온 종목이 이렇게 찾기가 어려서 제가 이렇게 1년 이상 계속 리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면은 삼성전자보다도 좀 더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좀 더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삼성전자도 좋죠. 네. 근데 네, 이렇게 두산중공업은 내년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네, 새해에 또 두산중공업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